오늘은 조직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기업 활동의 순환 과정에서 첫 번째 계획 활동이고, 두 번째가 조직화 활동이고, 세 번째가 지휘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과정은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첫째, 계획 활동에서 우리가 경영 계획, 목표 수립과 또 달성 방안을 계획하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 기업 환경을 예측하고 또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조직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일의 분화, 또 자원의 할당, 결과의 조정, 이러한 것이 이제 조직화 활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굳이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을 초기에 성장하는 과정부터 1조 이상의 매출을 연간 이루는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컨설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부서를 하나씩 쪼개고, 그리고 그 부서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게 결국 조직을 만드니까 더 많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기업은 조직을 만드는가, 그 조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모든 기업은 수익 모델이 있고, 그 수익 모델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분해를 하고, 그리고 그 업무 프로세스를 이 업무, 이 업무, 이 업무는 A라는 조직에서 맡고, 다른 업무는 B라는 조직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내놓은 것들이 좋은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칙들, 공통적인 원칙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조직의 형태에서 어떤 조직은 리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리더에게 권한과 책임과 의사결정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 있고, 어떤 조직은 그러한 리더의 권한을 많이 아랫사람들에게 위임한 그런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위임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직을 만들 때 참고가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조직처럼 모든 명령 체계가 1대1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오늘처럼
요즘처럼 이런 복잡한 기업의 그 경영 환경 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기는 하지만 빠뜨리는 것이 있다. 이랬을 때는 더 다른 조직의 형태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수익 모델에 맞는 조직 형태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직 형태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정보, 지식, 그 다음에 인터넷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현대적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조직화를 하는 의의와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직화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각자의 직무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이거를 조직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조직화라고 하는 거죠. 다음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조직화인데,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가 할 일인가? 자, 이렇게 이제 누가 무엇을 하는가가 나왔으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도 조직화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이게 리포팅 라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누구에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리포팅 라인이 누구냐,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조직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구성원들의 직무 범위를 결정하고 그 직무 범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직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개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조직화를 두 개로 쪼개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능적 측면의 조직화라는 거죠. 이제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기능적 측면의 조직화는 직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직무에 따라 조직 구조를 결정하고, 그다음 직책과 직위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측면의 조직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적 측면의 조직화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배치와 자원의 배분, 그리고 개인과 부문의 업무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에 따른 조직 구조 결정과 직책 직위 결정 이후에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인적 측면의 조직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조직화를 이제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업무 구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업무 수행 부서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그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업무와 부서의 전체적인 조정, 코디네이션 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각 단계를 알아보면 1단계 업무 구분에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구분 단계에서는 분업과 전문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분업, 애초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옷빈을 만들 때 그 옷빈을 만드는 과정을 18개의 세부 작업으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그게 생산 관리의 효시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분업입니다. 그리고 각 나누어진 업무 단계를, 작업 단계를 어떻게 전문화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구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업무 수행 부서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1단계에서 업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결정한다는 거죠. 어떤 부서가 그 일을 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수행 업무를 집단화하고 단위화하는 부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업무를 쪼갰는데 그 쪼개진 업무 중에 비슷비슷한 업무를 묶어서 그 업무를 묶는 집단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능별, 사업별, 매트리스형 부서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 원리를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단계 업무 수행 부서가 결정이 됐으면 3단계에서 이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과 이제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업무 수행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또 이 의사결정 권한을 배분할 때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이제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 권한을 줬으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업무와 부서의 전체적인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분화된 업무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을 하는 일인데 조정이라는 것은 전문화 분업화된 개인이나 집단의 작업 활동을 상호 연결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조정,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직화의 네 가지 단계, 업무 구분, 업무 수행 부서의 결정, 부서의 책임과 권한 부여, 업무와 부서의 전체적 조정,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권한 배분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네 가지 원칙은 명령 연쇄의 원칙, 명령 일원화의 원칙, 통제 범위의 원칙, 책임 권한 동등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명령 연쇄의 원칙은 최고 경영자에서 마지막 현장 종업원까지 모든 계획이 하나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에서 이거 현대 기업 경영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alignment, 이 정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목표나 전술적 목표나 운영 목표에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그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조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경영자에서 마지막 그 오퍼레이팅을 하는 종업원까지 하나의 그 일관된 명령 체계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 목표를 일사불란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결국은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명령 일원화 원칙입니다. 모든 종업원은 한 사람의 상급자에게 명령을 받고 보고하는 원칙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 명령 일원화 원칙은 아이러니하게 현대 조직에서는 예를 들면 매트리식 조직에서는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명령 일원화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제 범위의 원칙인데 상급자가 지휘 감독하는 하급자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직이 20, 30명이라면 상위직이 3, 4명 정도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상급자가 많은 하급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책임, 권한, 동등의 법칙인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그 다음에 이 책임에 걸맞는 권한이 균형 있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책임과 권한 동등의 원칙이 그 비민주적인 조직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책임은 막중한데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권한 배분의 원칙 중 하나인 책임, 권한 동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직무, 권한, 책임, 삼면 등가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죠. 직무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분할된 업무의 기술적 단위 또는 업무의 총체로서의 기능, 이것을 직무라고 그래요. 하는 일,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직무이죠. 권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당된 직무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주어진 공식적인 힘, 의사결정 권한이죠. 그리고 권리, 이것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은 책임은 주어졌는데 그 책임에 따르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이죠. 자,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 일정한 직무와 권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그 직무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와 권한과 책임 이 세 가지가 등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같아야 된다는 말은 그 범위가 같아야 된다. 권한이 주어졌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졌으면 그에 걸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직무, 권한, 책임, 삼명 등가의 원칙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자문하던 회사에 직무 사례를 표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직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 개념이 조금 확실히 안 와 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품질 관리 부서에 품질 개선 활동을 하는 직무가 있어요. 품질 개선 활동을 그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겠죠. 그리고 삼면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직원이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이 표를 가지고 볼까요? 자, 이 직무 개선 활동이라는 품질 개선 활동이라는 직무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월별 VOC 현황 조사입니다. 여기는 Voice of Customer라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불만을 신고하고 이런 것들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월별 VOC 현황 조사입니다. Voice of Custome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식품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미생물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간 2회의 미생물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 검사, 그 다음에 협력업체 지도 점검. 근데 이건 이제 이 업체는 그 판매 회사로서 자체에서 물건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지도 점검하는 그런 직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협력업체 품질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연 1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개선 활동을 하는 이 담당자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 월별로 Voice of Customer 현황을 조사하고 미생물 검사를 하고 그다음 협력업체를 지도 점검하는 이 세 가지 업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업무를 또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 조사를 하고 나서 그 현황 조사의 내용을 취급하는 품목별로 또 이제 납품하는 업체별로 분류를 하고 이게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될 내용이 있는지 중점 관리 이슈를 선정을 해서 이런 내용을 납품업체인 제조업체와 공유하고 그 다음에 원인 및 개선 활동 결과를 받아서 또 공유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이제 이 품질 개선 활동의 업무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세히 그 업무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박스로 된 것은 우리가 요걸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는데 박스로 된 것은 해져야 될 그 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렇게 마른 목골로 yes, no 한 것은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앞에 3면 등가의 원칙, 직무,
그 다음에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제품 회수 여부를 결정. 자, 이 직무를 해야 되는 이 직원의 직무 품질 개선 활동이 있는데, 그 제품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또 누가 갖느냐 이 말이에요. 이 권한을 당연히 이 직무 개선 활동을 하는 직원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품질 이제 미생물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직원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제품 회수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더 더 많은 이렇게 제품 회수 의사결정을 결정했을 때 그 영향이 파급이 클 테니까 그 영향을 받는 그 영향에 대해서 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와 의논을 하겠지만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갖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직무를 사례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모두 이러한 그 직무를 갖게 됩니다. 작든 크든 또 책임이 덜하든 많든 그 직무를 갖게 되는 이 직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례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경영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를 좀 구체적, 아까는 플로우 차트로 만드는 거고, 요번에는 이제 그 직무 단위를 쪼개서, 이것을 쪼개고 이것을 다시 합치고 하는 게 조직화잖아요. 그래서, 단위 업무라는 내용을 여기 지금 예를 들었어요. 이제 이 매뉴얼, 관리라든가, 이 매뉴얼 관리는 이제 이게 지금 한 표 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매뉴얼 관리라는 단위 업무, 그 다음에 이것은 품질 관리의 일부고 이것은 제조 판매 관리, 그래서 그 단위 업무가 있고 그 단위 업무에 소분류가 있고 그 다음 중분류가 있고 또 대분류,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앞에 플로우 차트의 직무와 이런 표에 의해서 어떤 직무가 자세히 구분이 되고 이 업무 프로세스가 그 직무를 구성하고 이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일이 행해지고 감사가 행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서 통제 활동이 있잖아요. 통제 활동이 행해지고 이런 표들이 규모가 있는 모든 기업에는 다 문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조직의 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분화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 전체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모두 파악한 다음에 자, 이 파악된 것들을 유사하거나 상호 관련이 있는 것끼리 묶은 다음에 이 묶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이것을 조직의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분화에는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가 있는데 그 조직의 수평적 분화는 상호 대응되는 수준의 업무 단위를 묶어서 분화하는 것을 수평적 분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평적 분화를 하는 기준이 그 업무 기능에 의한 분화, 또 제품에 의한 분화, 지역에 의한 분화, 고객에 의한 분화, 업무 과정에 의한 분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평적 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능에 의한 수평적 분화는 조직에서 수행되는 기본 기능, 그 부서죠. 부서에서 수행되는 그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분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영의 체계에서 생산, 판매, 재무, 인사조직, 구매 이렇게 분화한 것을 기능적 분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여러 가지를 취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 취급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부서를 분화하는 것을 제품에 근거한 분화라고 하고, 또 지역에 의한 수평적 분화는 지리학적 요소에 근거하여서 조직을 분화하는 것. 그래서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근거로 조직을 분화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객에 의한 분화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서 그것에 대응되게 조직을 분화하는 것인데요. 이건 뒤에서 보겠지만 그 은행이 요즘은 고객에 의한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은행이 제품에 의한 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객에 의한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산업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고객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객에 의한 수평적 분화를 요즘 모든 은행들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 의한 분화는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이제 조직을 편성하는 이제 기능에 의한 수평적 분화와 조금은 유사한 면이 있죠. 여기 지금 기능에 의한 수평적 분화의 예로 그 안국약품을 봅시다. 자, 이제 최고 경영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약품 회사니까 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영업하고 마케팅하는 요런 구분들이 있는데, 자, 영업 부분은 제1, 2, 3 사업부,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은 호흡기 관련, 소화기 관련 그 외 8가지 또 팀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약품에는. 그 다음에 연구개발 부분은 개발, 연구 이런 식으로. 경영지원은 경영지원부, 재무전략부, 기획정보실. 그 다음에 생산 부분은 생산, 품질관리, 생산지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기능에 의해서 조직이 분화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조직에서 수행되는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품에 의해서 분화한 그 리바트 가구를 보는데요. 가구 회사는 가정용, 또 주방용, 사무용, 그 다음에 특판사업부, 또 신혼가구, 선실,
그 비행기나 배의 선실, 뭐 주로 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그 리바트가 취급하는 제품에 의해서 조직을 분화하는 것을 보는 사례입니다. 기업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분화하는 것이고, 이제 가구 회사는 제품 군인, 가정용, 주방용, 사무용 등등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할을 하고 있는 사례가 요런 그 리바트 가구의 조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 의한 수평적 분화인데요. 요건 이제 롯데관광의 조직인데, 보면 상품기획본부와 영업본부,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서 전략개발본부가 있는데, 이 상품을 보면 이 상품이 우리 고객들이 방문하는, 여행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 이제 대양, 오세아니아죠. 호주, 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유럽, 허니문 팀, 크루즈 팀, 유학 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조금 이제 뭐랄까, 짬뽕이 좀 혼합되어 있어요. 요거는 지역인데, 요 밑은 또 고객이 되어 있는, 그거는 조금 상품기획본부는 혼합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영업 이 사업부를 보면 부산지사, 대구지사, 대전지사, 광주지사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영업 1사업부는 주로 수도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강남, 그 다음에 압구정, 잠실, 광교, 소공 이런 식으로 서울의 그 지역들을 기준으로 조직을 분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에 의해서 분화를 하고 있는 관광회사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고객에 의한 수평적 분화로서 제가 이미 은행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개인 금융, 이제 결국은 그러면 고객이 누구예요? 개인 고객인 거죠. 그 다음에 기업 금융, 그 고객이 누구예요? 기업인 거죠. 그래서 개인 금융 밑에 리테일 그룹이 있는데, 그 리테일 앤 마케팅 본부, 리테일 영업 본부, PB, 프라이빗 뱅킹, PB 본부, 신용카드 본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충청사업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크게 이제 충청하고 영남사업본부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금융본부는 기업영업그룹과 자금시장그룹이 있는데, 기업영업그룹은 기업금융, 기업개선, 그 다음에 환업무, 그러니까 외환업무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자금시장그룹은 자금시장본부, 자금운용본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게 은행의 그 조직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상품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신, 예금을 취급하는 사업부, 그 다음에 여신, 예금을 자금을 빌려주는 여신 담당 사업부, 그 다음에 외환 사업부, 이런 식으로 그 은행이 취급하는 제품 위주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가,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가 중요한, 손님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니까 모든 것을 고객에 의해서 조직을 분화한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 부문에 어떤 기업이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담당자가 정해져 가지고 릴레이션십 매니저가 정해져서 그 사람에게 가면 그 모든 그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여신, 수신, 외환, 또 자금, 이런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소비자, 고객 위주로 조직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 의한 이제 수평적 분화인데, 요거 이제 그 현대 제철의 이제 생산 제철 회사를 예를 들었는데, 공장장 밑에 조형부, 제관부, 가공부, 조립부,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업무 과정에 의한 분화는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조직을 편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수평적인 조직 분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조직 분화가 있어요. 조직의 상하로 이어지는 계층의 수를 구분하는 것이 수직적 분화인데, 자, 사장, 상무,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직적 분화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직적 분화에 의한 계층 수가 많아지고, 그런데 현대 조직에서는 수직 분화 계층을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사장, 상무,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팀장, 팀원, 그리고 임원, 이렇게 세 단계로 줄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1990년에 당시 한일은행의 그 대리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행장이 있고 또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계층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니까 임원, 그 다음에 팀장, 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수직 계층 분화가 줄어드는 상황들이 벌어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임원, 팀장, 팀원,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그 장관을 두고 있는 부처의 결제 시스템을 쭉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이 수직 분화의 사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있고 기한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과장, 국장, 차관, 장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지금 결제 시스템이 이런 것을 품위 제도라고 그러는데, 품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조직 형태의 구분인데요. 그 전통적이고 동태적인,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기능, 변형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조직을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적 조직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 중에 그 기능별 조직, 부문별 조직,
매트릭스 조직 이런 것들이 있고, 동태적 조직으로는 프로젝트 조직, 가상 조직, 무경계 조직. 요즘 와서 업무와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태적 조직인데, 우리는 요 전통적 조직과 동태적 조직 위주로 구분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인과 기능으로서 라인이냐 기능이냐에 따라서 조직 형태가 구분되는데, 라인 조직은 수직적 조직, 또 군대식 조직이 여기에 해당되고, 기능 조직은 기능 위주의 조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태의 변형된 조직 형태로서 라인 스텝 조직과 또는 위원회 조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직능식 조직이라는 형태를 알아보겠는데요. 이 격리 부서, 마케팅 부서와 같은 직능별 역할 분담에 따라서 생겨난 조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봤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장 혼자 다 해요. 그러다가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람을 하나를 뽑아서 두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규모가 늘어나니까 격리도 만들고, 격리 부서도 만들고, 마케팅 부서도 만들고, 품질 관리 부서도 만들고, 상품 기획 부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직능에 따라서 역할 분담으로 생겨난 조직이 이제 여기 직능식 조직인데, 그 부서의 직능에 따라서 지시가 각 부서의 상사로부터 각 부서의 부하 직원에게 전달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해요. 여기 지금 격리 부서가 있고, 영업 부서가 있고, 판매 부서가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격리 부서에 그 격리부장, 영업부장, 판매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격리부에 직원이 있는데 주로 격리부장의 지시를 받지만 영업부장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능식 조직 형태의 장점은 관리자, 이 사람들이 관리자죠. 관리자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업무를 줄어들고 업무를 표준화하기도 쉬운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렇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부장 외에 옆에 영업부장의 지시도 받게 되니까 명령 계통이 복잡해지고 지시가 중복될 수도 있어서 밑에 직원들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책임과 권한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직능식 조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많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변형돼서 그 매트릭스 조직화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라인 조직인데요. 라인 조직은 직능별 명령 계통의 복잡성을 해소한 조직이에요. 앞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가는 게 없다는 거죠.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명령 계통이 일직선, 라인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격리부장 위에는 격리 담당 임원이 있고, 그 임원 위에는 CEO가 있잖아요. 그래서 CEO, 임원, 격리부장, 그 다음에 이 담당자까지 하나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적당한 그런 조직 형태인데, 장점은 간결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은 권한이 집중되고 관리자, 요 계층의 인원들이 많아져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다음은 라인 스텝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인 조직은 앞에서 봤잖아요. 그 라인 조직은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의 구분하는 기준은 회사의 매출에 여기서 직접적인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기능을 라인 조직이라고 해요. 제조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그리고 스텝 조직은 라인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경영 기획이라든가 격리라든가 총무, 인사 이런 것이 이제 라인 조직입니다. 스텝 조직은 라인 조직에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지원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부분이 있잖아요. 경영 기획이라든가 격리라든가 총무라든가 그리고 이제 라인 조직이 있어요. 여기 제조, 영업, 판매 이런 식으로 스텝과 라인이 구분되어 있는 조직을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 스텝 조직은 별로 힘이 없는 부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영 기획이라든가 총무라든가 격리 이런 것이 이제 한때 힘을 가지고 그 밑에 그 사업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지방은행에서 연간 3,700억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부들이 그 3,700억을 각각 분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분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영기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기획팀에서 그 얼마 사업부에는 A 사업부는 얼마를 달성해라 라고 그 목표를 부여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 부서들이 그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사업부가 이 기획부서와 잘 관계를 맺어서 그 내부적으로 섭외를 잘 해서 가능한 한 작은 목표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초과 달성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경영기획팀은 그 공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업부가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부 부문장이 와서 우리를 좀 잘 봐달라. 그래서 그 목표를 줄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독일에서 1990년대에 이제 독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독일 기업은 이런 일이 없어요. 독일 기업은 스텝 부분은 벌써 그때 이미 4, 50년 전부터 그냥 지원 부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서들이 직접 그 돈을 버는 그런 부서들이 힘이 있지, 이 지원하는 부서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기획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뭐 격리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아직도 좀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제 조직인데요. 그래서 이제 CEO가 있고 거기에 이제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이렇게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업부, 백색가전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사업부가 나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스텝 부문이 있어요. 격리, 총무, 인사, 기획 이런 스텝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업부 조직은
요렇게 짜여 있는 것이 이제 FM입니다. 사업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이 수익 모델이 많아져요. 지금까지 조직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 말이죠. 여기 수익 모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성전자는 세 가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스마트폰, 또 백색 가전, 그리고 반도체,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들은 그 수익 모델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전략 계획 방법에서 봤듯이 그 BCG의 그 매트릭스를 봤을 때 어떤 사업 부분은 캐시플로우고, 어떤 사업 부분은 캐션 마크고, 어떤 사업 부분은 덕이고,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익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또 각 제품과 서비스마다 별도의 자생적인 조직을 갖추는 것이 이제 사업부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업부는 제품, 서비스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고객별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부는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해요. 그 프로핏 센터라고 하는데, 그 사업부서가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 스마트폰 쪽에 얼마를 벌었다, 또 반도체 부분에 얼마를 벌었다, 이런 식으로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업부 조직의 장점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고, 권한 위임으로 관리자의 책임 의식이 높고, 또 현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사업부 간에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으로는 사업부의 경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협력성이 협력하는 성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사업부마다 필요한 경영 자원인 인재, 물품, 예산, 정보, 이런 것이 이제 중복됨으로 해서 낭비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뭐 이런 낭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또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여기 이제 CEO가 있으면 여기 이제 마케팅, 제조, 재무, 연구개발, 회계, 요 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부 관리자 1, 사업부 관리자 2, 사업부 관리자 3, 사업부 관리자 4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 부서가 있어요. 이 해당 부서는 마케팅 보스로부터도 사업부 관리자 1로부터도 양쪽으로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요 X축, 또 요게 Y축,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조직이 이루어진 것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은 이게 제조, 영업, 판매, 요런 그 직능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별로 시계, 보석, 화장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시계 제조 부분은 뭐예요? 시계라는 제품의 제조라는 그 부문의 두 가지 쪽에 두 가지와 연관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시계 영업, 또 여기는 시계 판매,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구분이 됐죠. 자,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봤지만 가상 공간이죠. 가상 공간으로 그 다음에 행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가로축은 직능, 세로축은 사업부, 이제 괄호축은 X축이고 세로축은 Y축이죠. 지역과 제품 등에 따라서 별도로 설립된 사업부를 이렇게 별도로 설립된 사업부를 다시 영업생산, 연구개발과 같은 구조로 재편성을 한다는 거죠. 직능별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을 중첩시켜서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극복하라는 형태를 가진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투 보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계 제조하는 이 조직은 제조 쪽에 보스도 있고 또 시계 사업부 쪽에 보스도 있고 그러니까 투 보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조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이것은 항공기 제조업이나 금융 서비스업, 또 전문 자문업, 다국적 기업 이런 곳의 조직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요. 장점으로는 기능 부서 간, 그 X축의 기능 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져서 조직 운영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정보의 공유로 팀 수준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양호한 의사결정, 조직 전체로 볼 때 의사결정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단점은 이제 볼 때 투보스니까 명령 개통에 혼란이 와서 일에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일의 우선순위 결정에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또 팀 미팅으로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조직 형태를 마무리하고 현대적 조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말이죠. 회사 중심의 체제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은행이 과거에 그 내부 상품별로 조직을 가져갔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는 고객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고객 중심적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현대적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이제는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 중심에서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세 개의 그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가 온 이유는 전통적 관료형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규칙, 절차, 규정을 중시하고 또 관리 지원 부서가 비대화되고 그게 스텝 조직이죠. 그 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운영되고 어느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이 성과가 차이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주의가 성행하고 그 조직과 포스트가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사안일한 그런 상황들이 조직 내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 관료형 조직의 이제 한계의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혁신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가 점점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고 이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서 그 다음에 고객 요구도 또 다양해지고 경영 환경이 우리가 봤지만 급변하고 또 이제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요구되고 이러한 그 조직 혁신적인 과제들이 또 대두되자 이런 체계론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이렇게 고객 중심적, 프로세스 중심적, 담당자 중심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과 전문가 시대 대비 전문가의 역할이 중대되고 그래서 한때 그 삼성에서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전문가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문가의 역할이 중대되고 또 구성원의 이제 나이가 많아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됐고 또 그다음에 승진 모든 사람을 다 승진시킬 수가 없으니까 승진 불만을 해소하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런 것의 답으로도 또 이렇게 고객 중심적, 프로세스 중심적, 담당자 중심적 조직 관리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한 사례로 맥킨시라는 회사에 동의하지 않을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맥킨시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났을 때 왜 이러한 그 국가 부도 사태가 났는지를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맥킨지에게 우리나라 국가 컨설팅을 맡긴 적이 있어요. 자, 이 맥킨시에는 OT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Obligation to Dissent.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의무라는 거. Obligation, 의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임직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자신이 낮은 직급이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 팀의 방향이나 내가 속한 팀의 방향이나 다른 팀원의 의견이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향, 의견과 다를 때 그 다르다는 생각을 반드시 표현, 말이나 문서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의 기업 핵심 가치예요. 여기에서 맥킨시, 이 OTD, 동의하지 않을 의무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에서 이 맥킨시라는 회사의 가치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은 직급 위주가 아니고 성과 위주를 천명하는 그런 기업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 동의하지 않을 의무라고 검색하면 그 맥킨지의 사례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우수한 지원자들이 그 어세스먼트 테스트에서 그 맥킨시의 어세스먼트 테스트라는 것은 직원을 뽑을 때라든가 직원을 상급자로 진급시킬 때 그 직원이 과연 그 직무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테스트를 어세스먼트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 지원자들이 이 Obligation to Dissent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 그 지원자들은 학교 생활이나 또 군대를 또 근무하게 되니까 군대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몸에 절대 복종이라는 성향이 배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맥킨시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킨시는 교묘하게
아주 드러나지 않게 이 어세스먼트 테스트에서 이 ODT 테스트를 해요. 근데 한국 지원자들이 이 ODT 테스트에서 많이 탈락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ODT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제 물론 한국 기업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물론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 중에 김동수라는 분이 그 듀퐁이라는 회사에 고위 임원까지 올라가는데 이분이 쓴 너의 꿈을 대한민국에 가두지 마라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재벌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이제 듀퐁으로 가서 다시 입사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한국 기업에서 자기가 임원으로 있던 한국 기업에서 거기서 나는 한국 기업의 장점과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었다. 총수 개인의 고독한 결단이 내려지면 전투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 기업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미래에도 살아남을 조직인지 매우 회의적이었다. 상명하달 구조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요즘 뭐 젊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뭐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의하지 않을 의무라는 것이 기업의 핵심 가치가 될 정도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 맥킨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의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지식 정보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지식 정보 사회 조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의 이전의 농경 산업 사회, 그 다음에 요즘의 지식 정보 사회 이 두 개로 나누는데 조직의 구조를 보면 이 농경 산업 사회에서는 서열형 피라미드 조직이었어요. 이제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위에 최고 경영자가 있고 이게 중급 경영자, 하위 경영자 이런 식으로 그런 피라미드형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지식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팀 조직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관리자의 행동 양식을 보면 농경 산업 사회에서는 명령과 통제였는데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와 통합이 관리자의 행동 양식이 된다는 거죠. 강조하는 점은 산업 사회에서는 경험, 경력, 또 외양과 업적을 중시했다면 정보 지식 사회에서는 창의력, 또 내용,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죠. 의사결정 형태는 여기는 품위조도, 제도, 그러니까 기한을 해서 위에 최종 그 결정자까지 쭉 결재를 받는 품위제도였다면 정보 지식 사회에서는 단위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과 권한이 의사결정의 책임과 권한이 위임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특징은 보면 조직에서의 특징을 보면 의존성과 인간관계가 산업사회형 조직에서는 중요했는데 여기 정보지식사회에서는 전문성과 홀로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평생을 직장을 찾아서 1대1 계약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이렇게 몇십 명이 단체로 입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홀로서기를 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제 또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의존성 및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사회형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한 것을 이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가치관은 산업사회형은 일 중심이고 정보지식사회는 사람 중심. 또 명령 형태도 이 정보지식사회는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전략적인 명령임에 비해서 산업사회형에서는 지엽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명령 형태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요런 그 차이점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정보지식사회형으로 조직의 운영 구성 이런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적 조직에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그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파라메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필요 충족성과 유연성과 의사결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 파라메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 충족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죠. 필요 충족성이란 그 조직의 구성원의 필요가 충족되는 그런 조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은 그 조직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어야만 그 조직이 비로소 효과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인데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국가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수요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직이잖아요. 이게 최악의 조직인 거죠. 이 조직의 필요 충족성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간 욕구 5단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존중받을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5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이 인간 욕구 5단계 사람은 누구나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조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낮은 가격, 높은 질, 만족스러운 서비스. 자, 이런 이건 뭐예요?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이 이러한 필요 충족성의 파라메터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조직은 효과성을 갖게 된다니. 그 조직은 효과적이고 그 효과적이라는 건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직의 필요 충족성이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조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조직의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조직은 항상 플렉시블,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유연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구성원의 내적 변화 가능성 그리고 환경의 외적 변화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기준이 이게 유연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적 변화는 뭐냐? 내적 변화는 구성원들의 성향, 능력,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구조와 과정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내적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외적 변화는 뭐냐? 경쟁의 심화에 따른 사회체계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기업은 끝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사회 체계의 변화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규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조직의 원래 존재 목적이 법규에 의해서 제압된 사례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원래 국가라는 것은 그 구성원의 필요 충족성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 법 때문에 그 원래 존재 목적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공적 조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결국 뭐예요? 개혁돼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조직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앞에서 알아본 필요 충족성의 파라미터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원래 기업 조직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임직원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자도 그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고 또 임직원들도 행복해지지 않다면 그런 기업은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유연성의 파라미터는 조직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봤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서. 그 효과성이 더 높은 개념이죠. 그래서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는 것을 효과성 있게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이 이제 기업이 과연 효과적이냐, 목표의 존재의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질 때는 그 조직의 유연성을 보면 된다는 거죠. 조직의 의사결정성. 조직은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질적 수준도,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도 꾸준히 상승하도록 디자인,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의 속도는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늦으면 그런 기업은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속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경쟁자가 없는 조직체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권자 자신이 전문성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문성 없는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들은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중간 관리자들이 자기가 전문가고 책임과 권한이 있으면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의사결정하면은 위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위 제도라는 그런 다단계의 의사결정 제도가 단위 업무 담당제로 바뀐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조직의 의사결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 조직의 품위 제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담당자가 문서를 이제 기한한다고 그래, 기한. 그러면 이제 품위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기한자가, 그 다음 담당자가 품위서를 중간 결제를 하고, 또 과장이 품위서 중간 결제와 간부회의 결과를 반영을 하죠. 이게 간부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장한테 올려요. 또 국장은 또 차관은 과장으로부터 품위서를 공람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그 장관한테 가서 품위서의 최종 의사결정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관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담당자가 기한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의견을 묻고 그리고 장관한테 가서 자기 결정을 얘기하면 그러면 끝나야 되는 이런 의사결정이 이 다단계를 거치면서 늦어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그 결제 제도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 공적 조직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곳도 아직 덜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은행에서 일할 때는 은행도 이 공무원 조직 못지않게 이러한 품위 제도가 있었어요. 한국의 품위 제도의 문제점은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거죠. 또 합리적 의사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상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밑에 사람의 업무의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조직의 폐쇄성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그 각 업무 담당자의 창의력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개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 조직 속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전문성을 키울 수가 없어요. 또 막상 중요한 것은 품위 대상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 전략적인 것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한국의 품위 제도는 그 우리나라 조직 구성에 의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그리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점점 설 자리를 잃는데 아직도 이런데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제도는 이제 어떻게 개선돼야 되냐 하면 이제 기한자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팀장급인 사람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팀장급인 과장은 기한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신의 견해를 첨부해서 이게 상급자에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장관이라면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그걸로 이제 업무 지시가 결정되고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이런 3단계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차관이나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유 업무를 처리해야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코메르츠은행에서 근무할 때 그 코메르츠은행의 그 한국 외환은행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단계를 걷는 것을 봤어요. 담당자가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이제 그 듀딜리전스라고 이제 그 투자 대상 기업의 모든 상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그 담당자가 이제 기한서를 작성해요. 한국 외환은행에다가 2억 5천만 불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서장이 기획 담당 부서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견을 첨부해서 임원의 결재를 받고 또 임원은 경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이사회가 결정하면 이 일이 일사천리로 정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당자, 그 다음에 팀장, 임원 이 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경영위원회 결정이나 이사회 결정은 이것은 회의에서 승인하는 절차이지 그 업무 담당에서 일이 처리되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바람직한 의사결정 제도는 뭐 예를 들면 다리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의견과 올바른 최종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다리 결정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부서 yes, no 결정하고 기술부서 yes, no 결정하고 환경문제 그 다음에 그 다리에 만들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의견들을 각각 다 제시하면 국장은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국장이 이제 이 사람들의 yes 의견, no 의견, yes 의견, no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스를 하는 게 아니라도 의사결정 담당자가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동태적 조직 형태, 이제 오늘날 동태적 조직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프로젝트 팀 조직이 있어요. 특정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고 보완적 조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전산 도입 프로젝트라든가 또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자,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데 이것을 태스크포스라고도 합니다. 이 조직 형태의 장점은 비교적 조직의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까 그 조직의 3대 파라미터 중에 유연성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다음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일시적인 조직이므로 원래 소속되어 있는 부서와의 관계 설정이 모호할 수 있죠. 이 프로젝트 팀원들은 원래 자기가 소속된 부서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팀 내 조화, 유효성 유지가 어렵다는 거죠. 팀장의 능력과 역할에 팀의 성과가 좌우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뭐 프로젝트 조직의 뭐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프로젝트 조직의 사례는 이렇게 이제 사장이 있고 생산부장, 영업부장, 관리부장 또 있는데 여기 이제 신상품 개발 프로젝트 팀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산부서에서도 사람을 뽑아오고 또 영업부서에서도 사람을 뽑아오고 관리부서에서도 사람을 뽑아와가지고 이제 9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실선은 여기 술선은 명령 계통이고 요 점선은 프로젝트 팀 계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팀에도 관여를 하고 기존 조직에서도 실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조직의 프로젝트 팀원의 두 가지 소속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전통적인 조직의 핵심 요소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일부 기존 조직의 경계와 구조가 없는 그런 조직인데 여기에는 이제 네트워크 조직, 모듈 조직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컴퓨터 또 정보통신 등의 정보기술을 적용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직 경계와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도입된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장점은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또 정보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가상 조직의 사례를 보면 자 이제 이 건설 회사가 있는데 이 건설 회사의 실제 이 실선은 계약 관계에 있는 조직이고 점선은 제휴 관계에 있는 조직인데 자, 이 지금 완자 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을 매입도 해야 되고 또 그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 조경도 해야 되고 또 전문 건설 회사를 통해서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회사를 통해서 이거 분양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왕자 건설이 이 모든 조직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부지도 매입하고 하는 일도 하고 디자인 아파트 설계도 하고 또 시공도 하고 조경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휴를 통해서 홍보를 대행하는 이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가상 조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 이제 무경계 조직이라는 것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조직끼리 연계함으로써 경계를 허무는 그런 기업 조직을 얘기하는데, 무경계 조직의 특징은 기존 조직 위계 상하 위계를 배제하고 팀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또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것은 한시성격을 갖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무경계 조직과 외부 무경계 조직으로 구분하는데, 자, 내부 무경계 조직은 기존 조직에서 만들어진 공식적인 통로보다는 팀워크, 의사소통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자, 입시 시즌 업무와 관련한 대학의 조직이 이 대표적인 내부 무경계 조직입니다. 자, 평소에 이렇게 총장이 계시고 기획, 조정, 교무, 학생, 총무처로 이 학교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입시 시즌이 되면 총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입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내부 무경계 조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 매년 대학에서 치르는 그런 조직 변화입니다. 자, 외부 무경계 조직은 일시성과 외부 조직과의 연계를 특징으로 하고 환경 변화나 필요에 의해서 연계할 외부 조직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간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기업 A와 B와 C와 이렇게 연계를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에는 B는 떨어져 나가고 A와 C와 연계를 갖고, 또 세 번째 시기에는 D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외부와 지속적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을 외부 무경계 조직으로